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오커스 군사동맹인 미국과 영국, 호주 세 나라가 군사기술과 무기 등의 수출 규제를 상호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성명에서 미국, 호주, 영국은 국방무역의 통합을 진전시킴으로써 오커스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부는 호주와 영국의 수출 통제 체제가 미국에 상응한다는 판단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업체들을 위한 호혜적 수출 허가 면제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곧 국제무기거래 규정을 개정하고 호주와 영국에 대한 수출 허가 면제를 시행하는 중간 최종 규칙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국제무기거래 규정 개정을 통한 수출입 허가 면제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고 설명됐습니다. 오커스 회원국들 간 이 같은 군사 분야 무역상의 변화를 통해 세 나라는 주요 방위산업 기반을 상호 강화하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출입 허가 면제 방산 무역을 촉진함으로써 혁신을 극대화하게 될 것이라고 국무부는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노력은 오커스 회원들 간의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평화, 안정,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더 심화된 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커스 소속 세 나라는 지난달 호주 북부 지역에서 필리핀군이 합류한 가운데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등 서태평양역 내 군사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영국은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호주와의 방산협력도 계속 중입니다. 미국과 브라질 정상이 최근 실시된 중미 국가 베네수엘라의 대선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의 당선으로 발표된 베네수엘라 대선 재실시를 지지하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28일 실시된 대선에 대해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불합리성을 지적한 것이었다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야당 후보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르티아 후보의 대선 승리는 매우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앞서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오바 브라질 대통령도 이날 브라질 언론에 마두로 대통령 당선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마두로 대통령 또는 곤살레스 후보 측이 재선거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마두로 대통령은 이 같은 주장들을 일축하면서 베네수엘라 선거당국 행세를 하려는 미국의 시도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베네수엘라 선거당국은 마두로 대통령이 득표율 51.2%로 44.2%에 그친 곤살레스 후보를 누르고 3연임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곤살레스 후보가 70%가량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난 출구 조사 결과를 들어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태국 새 총리의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막내딸 패통탄 친나왓 푸아타이당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패통탄 대표는 현지 시각 오늘 실시된 태국 의회 총리 선출 투표에 단독 후보로 나서 전체 의원 3분의 2가량인 319명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습니다. 올해 37세인 패통탄 대표는 태국 최연소 총리이자 태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총리이며 부친인 탁신 전 총리와 작은 고모 잉나 친나왓에 이은 탁신 가문 출신 세 번째 총리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탁신 전 총리와 잉낙 전 총리는 각각 2006년과 2014년 군부 쿠데타로 실각했었습니다. 패통탄 총리 당선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세타 타위신 전 총리에 대한 헌재의 해임 결정에 슬프고 혼란스러웠다면서도 세타와 저의 가족 그리고 우리 당원들과 대화를 나눴으며 이제 국가와 당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때라고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패통탄 당선인은 지난해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제1당이 된 야당 전진당이 헌재의 해산 결정 이틀 만에 인민당으로 사실상 재창당하는 등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총리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특히 침체된 태국 경제의 회복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패통탄 당선인은 태국 국왕의 승인을 받아 총리직을 수행하게 되며 정확한 취임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남서부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도네츠크 등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일대에서 러시아군 공세가 약화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사브리나 신 국방부 부대변인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러시아군 부대 일부가 러시아 남서부의 주요 격전지 쿠르스크를 향하고 있다는 초기 정보를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6일 금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일본 고위 당국자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과거 지향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역사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당국자가 연내 미한일 3국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해 신규 제재 대상을 찾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발표한 자유에 기반한 남북 통일 구상과 전략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미래 비전 제시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없는 희망사항에 가까운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7에서 25도,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일본 고위 당국자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과거 지향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역사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일본 정부 장관급 고위 관리들의 15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우리는 모든 당사자의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역사적 유산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V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강력하고 건설적인 관계가 영내 모든 당사자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믿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한일 3국의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상기시키면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미래 지향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번 방문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공동의 과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뒷걸음질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3년간 미한일 새 정상들이 보여준 모범을 바탕으로 많은 선의와 신뢰를 쌓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 장관급 고위 관리들이 15일 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은 이날 2차 세계대전 패전일을 맞아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 안보 담당상 등과 도쿄 소재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해 전쟁에서 귀중한 목숨을 바친 분들을 진심으로 애도하며 가장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ただいま正殿の方で参拝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들이 개인 자격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이날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복납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료를 복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의 중요한 토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종전 후 극동 국제군사재판에서 사형에 처해진 도조 히데키 일본 총리를 포함해 전범 14명과 250만여 전물자의 위패가 합사되어 있습니다. 데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동아시아학 교수는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일 관계가 여전히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Japan-Korea relations are still, I think, quite fragile in many respects, although there's a lot of progress on the sort of larger geopolitical, geostrategic areas of cooperation. 스나이더 교수는 큰 지정학적, 전략적 협력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전시 및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민감하고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백악관 당국자가 연내 미한일 3국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해 신규 제재 대상을 찾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라레 부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15일 미한일 협력과 관련해 올해가 가기 전에 3국 정상회의를 한 번 더 개최하는 등 우리는 최고위급에서 이 파트너십을 장기적인 전략적 기반 위에 올려놓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t the highest level, we'll continue the steady drumbeat of meetings to build this partnership and put it on strategic footing for the long term. 레프퍼 선임국장은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가 개최한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3국 정상회의 1주년 기념대담에서 우리는 정부 모든 차원과 다양한 기관에 걸쳐 3국 협력의 습관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한일 정상은 지난해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의를 갖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와 단연간의 3자 훈련 정례화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레프퍼 선임국장은 특히 미한일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국 정상의 리더십 아래 시작할 수 있었던 가치 있는 이니셔티브보다 더 중요한 또 다른 과제는 바로 이 파트너십이 뛰어난 이 세 지도자가 떠난 후에도 지속돼 시간의 시험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But even more important than the worthy initiatives that we have had the chance to begin under the leadership of all three of our leaders. 레프퍼 선임국장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9월 선거에서 재선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우리 모든 시스템에서 정치적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리 세 나라는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며 우리는 3국 파트너십을 구축하려고 시도한 초기부터 정치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인식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형태의 3국 협력을 더욱 제도화해 변화를 견디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날 기시다 총리는 다음 달로 예정된 일본 자유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다수당 대표가 총리직에 오릅니다. 레프퍼 선임국장은 이날 대담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과 관련해 신규 제재 대상을 찾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Of course, not only has direct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but for the whole of the Indo-Pacific. 레프퍼 선임국장은 북러 군사협력 증대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은 물론 유럽에 있는 우리 우방국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조율하기 위해 한국민 일본과 매우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파트너들뿐만 아니라 유럽 파트너들과도 북러 무기거래 관련 대금 결제와 무기 이전을 촉진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약화시키는 개인 및 단체를 표적으로 한 새로운 제재 대상을 식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제재 외에도 이런 북러 관계를 저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포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That said, our perspective hasn't changed. We're ready and willing to meet anytime, anywhere. 레프퍼 선임국장은 우리의 관점은 변하지 않았다며 비핵화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미한일 3국 협력의 핵심 중점인 만큼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고 만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북한이 언젠가는 우리 미한일 3국 중 적어도 한쪽과 관여하길 바란다며 우리는 앞에 어떤 기회가 주어지든 그런 관여가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3국으로서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대담에서는 미한일 3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일 양자 관계가 더 증진돼야 하며 3국은 북한 문제를 넘어선 안보 협력을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고명현 하이브리드 위협 연구센터장은 한일 양자 관계를 증진하는 데 특히 중점을 두고 미한일 3국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to enhance the trilateral cooperation, but then with the special focus
enhancing the bilateral. 이어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어려운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한일 관계 증진에 중점을 둔 3국 협력 강화는 한국 정부와 일본에 들어설 새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부터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까지 새 정부에 걸쳐 활동한 마츠모토 코이치로 전 일본 총리실 공보 담당 내각관방 부장관은 미한일 3국 협력의 열의는 한반도에서 멈추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enthusiasm of this trilateral cooperation doesn't stop there. 왜냐하면 우리는 한반도를 넘어선 문제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기를 무척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 밖의 위협이나 안보 우려에 관해선 타이완 해협이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발표한 자유에 기반한 남북 통일 구상과 전략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미래 비전 제시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없는 희망사항에 가까운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15일 VOA와 영상통화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은 한반도 전체에 통일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는 미래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한반도 보좌관, 육자회담 특사 등 미국 정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40년 이상 다룬 사일러 전 분석관은 남북연합을 구상했을 때와는 시대가 달라졌다며 1970년대에서 90년대에는 남북 간 차이가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연합이 지금보다 더 신빙성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This was not some textbook socialism, communism versus democratic capitalism. 그러면서 남북 간 격차는 교과서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대 민주적 자본주의의 문제가 아닌 단순한 이론적 차이 그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놀라운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 성장과 결합된 북한 상황 악화는 이러한 차이를 매우 추상적인 연합이라는 표현으로 덮어버리기에는 너무 어렵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의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유통일 국가가 만들어져야 완전한 광복이라며 한반도 통일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은 통일을 위한 3대 비전과 3대 추진 전략, 그리고 7대 통일 추진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8.15 통일 독트린이 국제질서의 변화 등을 고려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94년 발표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이라는 단계론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15일 VOA와 영상통화에서 남북 간 체제 차이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really can't average the two systems together on human rights, economic policies, freedom, democracy. 클링너 연구원은 인권, 경제 정책, 자유, 민주주의 등에서 남북 두 체제를 평균화할 수는 없다며 과거 한국이나 북한 정부가 상정한 연합제나 연방제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유나 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 한국을 원한다면 북한의 정부나 경제체제에서 그런 계획에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한국에 존재하는 것을 북한으로 확장해야 하며 이것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이 자유를 강조한 점에 주목한다며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that policymakers and strategists and civil society activists have a realistic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bjectives, and strategies. 맥스웰 부대표는 김씨 정권의 본질과 목표, 전략을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북한 주민이 누리지 못하는 자유를 강조하는 윤 대통령의 구상은 그러한 현실 인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국 북한 주민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우리가 대신해 줄 수 없다며 북한 내부에 어떤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행동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라는 제안을 따르지 않으면 북한 주민들이 변해야 하고 그들의 상황이 변해야 하며 외부에서는 공공외교, 정보 캠페인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행동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흡수 통일이나 외부에서 강요하는 정권 교체가 아닌 북한 주민 스스로가 내부를 변화시켜 자결권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안보와 안전, 번영을 위한 길로서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VOA와 전화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이 중요한 제안을 통해 분명히 남과 북 사이에 대화와 협력의 문을 다시 열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With this important proposal, President Yoon has obviously tried to reopen the door to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이번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낙관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은 대화와 화해, 통일에 대한 지지를 재차 강조함으로써 공을 다시 북한에 넘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국제사회에 한국의 입장을 상기한 다음 북한이 입장을 밝히도록 한 것이 의도라는 것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새 독트린에는 북한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며 특히 통일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해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그레그 브레진스키 역사학 교수는 윤 대통령이 통일 구상을 통해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동시에 시도한 것은 흥미로운 노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독트린에 담긴 많은 내용이 잠재적으로 북한 지도부에 우려를 줄 수 있다며 특히 자유에 기반한 통일이라는 개념을 꼽았습니다. It's more of a wish list. North Korea should open up a little bit. North Korea should denuclearize. 브레진스키 교수는 이번 통일 독트린이 희망사항 목록에 가깝다며 북한이 개방하고 비핵화를 향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은 한국이 보고 싶어하는 것이지 북한 정부가 이를 수용하고 있다는 실질적 징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은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정책이 지난 몇 년 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고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적대적인 수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최소한 북한과 접촉을 시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로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등 인권 강화 방안들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윤 대통령의 남북 당국 간 대화 협의체 설치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한국 정부의 후속 움직임이 있는지요? 네, 한국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오늘 태스크포스를 발족했습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 주도로 만들어진 태스크포스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김수경 차관, 이인배 통일비서관이 고정 멤버로 참여합니다.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 대한민국을 달성하기 위해 7대 통일 추진 방안을 발표한 만큼 이를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는 그 일환으로 북한 자유인권펀드를 연내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자유통일 대한민국에 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한반도 포럼도 다음 달 초 제1회 행사를 개최합니다. 네, 김영호 장관이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와 관련한 별도 언론 브리핑도 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들을 소개했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등 인권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실천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 등 북한 실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를 확산시킬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북한 주민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민간 차원의 콘텐츠 개발 등 다각적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통일 독트린에서 제시된 자유인권 펀드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북한 자유인권 펀드가 확충되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외부 세계를 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국제사회에서
또 외국 비정부 기구에서도 기술 발전을 반영해서 다양한 대북 정보 유입 방식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김 기자, 자유인권펀드가 만들어지면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의 활동에 한층 힘이 실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펀드 조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도 나온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이 펀드의 재원이나 운영 근거, 규모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남북협력기금법에 민간기부금 개정이 지난달 생겼다며 남북협력기금의 민간기부금 적립제도를 활용할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이 제도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민간기탁금을 정부 출연금과 분리해 적립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달 10일 시행됐습니다. 기부금을 내면서 사용 목적을 지정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대북인권 탈북민단체인 탈북자동지회 서재평 회장은 지난달 11일 통일부에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해서 달라며 탈북자 동지회 회원들이 모은 기부금을 전달해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첫 민간 기탁자가 됐습니다. 서재평 회장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법은 개인이나 민간이 남북교류 기금으로 할 때 그게 이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삶을 개선하는 데 써달라. 그러면은 그 돈을 거기에 쓸 수 있게 그렇게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인권 펀드 조성을 정부의 재정이 안 들어가더라도 민간을 통해서 이렇게 마련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남북협력기금의 용도가 남북 주민 간 왕래 비용, 남북교류 협력 촉진, 남북 경제협력 손실 보상 등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 지원에 협력기금을 사용하기 쉽지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해당 법 개정을 포함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국 정부의 이번 통일 독트린은 북한 인권 문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던데요. 또 다른 방안들은 어떤 게 있나요? 이번 통일 독트린의 특징 중 하나로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인권 문제 또한 국제사회에서 해당 담론을 확산하기 위해 북한인권 국제회의를 열겠다는 게 한국 정부의 구상입니다. 다음 달 초 개최키로 한 국제한반도 포럼은 2010년부터 통일부가 매년 연 다자 포럼인 한반도 국제포럼을 확대 발전시킨 겁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오경섭 박사는 이번 통일 독트린은 북한 정권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북 인권 활동에 대해 거의 지원을 하지 않았던 역대 정부들과 차별점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재단 자체가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인권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킨 한국 정부의 새 통일 전략에 대해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에 대한 예상들이 나오나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이 한국 정부의 통일 전략을 북한 체제를 부정하는 흡수 통일론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며 국제무대에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의 대립을 반제투쟁이라며 진영 외교를 강화하는 구실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 강화는 필요하지만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은 북한 당국의 정보 통제와 주민 탄압을 강화시키는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공개적으로 정보 유입, 정보 접근권을 강화한다고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북한 당국은 더 강력한 통제와 처벌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위험에 대한 노출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윤 대통령의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 협의체 설치 제안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후속 움직임은 있습니까? 김영호 장관은 이 제안과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통해 거듭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 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재가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남북대화 재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김 장관은 대화협의체 제안에 북한이 반발할 것이라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북한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과거 실무급 대화로 시작해 고위급 회담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다며 남북 간 신뢰,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상향식 접근을 통해서 하나하나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전쟁에서 실종된 미군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작업에 전념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강조했습니다. 납북자 및 억류자, 미송환 전쟁포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15일 한국 전쟁에서 실종된 모든 미군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데려오기 위한 임무에 미국 정부가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been heartbreaking to hear your stories, and the grief of decades-long separation and searching is unimaginable for many of us. But we want you to know that we remain committed to this mission. 터너 특사는 이날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이 마련한 한국전쟁과 냉전 실종자 가족 연례 설명회에 참석해 일본인 납북자 가족 및 한국의 미송환 국군포로 가족, 미국의 국군포로 가족 등의 사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십 년 동안의 이별과 실종자 수색의 슬픔을 상상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임무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오늘 15일이 한국 정부가 1948년 수립된 날이자 한국 방어를 위해 싸운 미국의 희생을 기억하는 뜻깊은 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족의 희생으로 한국은 자유와 번영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고 우리는 한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면서 미군 장병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터너 특사는 이처럼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자유민주국가로 성장한 한국과 북한을 비교하며 여전히 열악한 인권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The ROK is a bustling, flourishing democracy, rising in its global profile and leveraging the soft power that comes from K-pop and K-culture. Meanwhile, the news from the north. 한국의 글로벌 파워는 상승하는 반면 북한은 여전히 주민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에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난해부터 북한은 어린이들을 공개 처형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전 캠프 데이비드 합의 정신에 따라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의 인권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납북자와 억류자, 미송환 전쟁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에 대한 공공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해서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To consider the humanitarian aspects of remains recovery work. We are also trying to raise international awareness of the global impact of the DPRK's repressive policies. 이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계속 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유해 발굴 작업의 인도주의적 측면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현동 주미 한국 대사도 한국을 위해 싸운 미군 참전 용사들의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을 위해 미얀 양국이 계속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dentifying remains of fallen soldiers and returning them to their families for proper burial, an incredibly difficult task. 조 대사는 전사자 유해를 발굴해 가족의 품으로 데려와 적절하게 안치하는 것은 문서 조서와 고고학, 첨단 실험실의 분석 등에 대한 전문성이 결합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작업으로 모든 과정이 고인과 그들의 유족에 대한 최고의 연민과 존경을 갖고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런 어려움을 감안할 때 DPAA가 거둔 성과는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소재가 밝혀지지 않은 미군 7천여 명의 사상자를 데려오기 위해 미국과 한국은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에 남아있는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해 북한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다만 지속적인 국제법 위반과 도발 행위로 인해 협력 가능성이 낮다는 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조 대사는 미얀 동맹은 70년 동안 이어져 왔다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우리의 동맹은 무역과 투자, 첨단 기술 및 주요 산업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도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관계는 이제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자리 잡았고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최근 북한 선박의 해외 운항이 크게 늘었지만 올해 현지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은 아직까지 단 한 척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때 수백 건에 이르던 안전검사 횟수가 0건으로 집계되면서 중국이 고의로 눈 감아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박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도쿄 MOU는 올해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이 단 한 척도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북한 선박이 마지막으로 검사를 받은 시점은 작년 9월 30일입니다. 당시 북한 선박 달마산호가 중국 다롄항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후 약 1년 가까이 어떤 북한 선박도 검사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회원국은 자국 항구에 기항한 선박을 무작위로 선정해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만국 통제 PSC로 불리는 이 검사는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과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 각국이 해당 선박의 정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합니다. 이에 따라 북한 선박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강화되기 이전인 2016년엔 총 275척이 안전검사를 받았고 제재로 선박의 운항이 급감한 2019년에는 51척이 검사 대상이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엔 13척의 북한 선박에 대해 검사가 이루어졌으며 2021년엔 한 척이, 2022년엔 한 척도 검사를 받지 않다가 지난해 4척으로 다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얼핏 보면 올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북한 선박의 운항이 크게 늘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와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최근 비어있는 선박의 운항 기록을 분석해 최근 일주일간 해외 항구 공해상에 운항 기록을 남긴 북한 선박이 70척이 넘는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일주일 단위로 포착되는 선박이 10척 미만이었던 2019년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보다 운항이 최소 7배 늘어난 것입니다. 물론 무작위로 검사 대상 선박을 선별하는 만큼 의도치 않게 북한 선박들이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선박들에 대한 검사가 활발한 상황에서 유독 북한 선박만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한반도 주변국 깃발을 단 선박을 살펴보면 올해 한국은 630척이 검사 대상이었으며 중국과 일본 선박도 각각 693척과 120척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현재로선 북한 선박의 사실상 유일한 행선지인 중국과 러시아의 항만 당국이 고의적으로 북한 선박에 대해 검사를 회피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14일 BOE에 항만국 통제검사는 선박의 기항 여부를 확실히 확인해주며 검사 횟수는 무역의 증가 또는 감소 여부를 알 수 있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항만국 통제 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 두 가지 사실을 매우 쉽게 숨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정보 부재는 북한 선박이 중국으로 향하고 그에 따른 방문 빈도를 감추기 위한 고의적인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이는 알면서 모른 척하기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사무국은 지난해 BOE의 관련 질의에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새로운 검사 제도에 따라 각 항만 당국이 사용 가능한 검사 장비와 항구 내 선박 수를 고려해 검사 대상 선박을 선정하고 결정한다며 위원회 사무국은 항구 내 선박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역량이나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어 사무국은 중국이 북한 선박에 대한 검사를 회피하는 정책을 가졌는지 알지 못한다며 위원회는 일종의 전문 기구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BOE는 중국 정부의 북한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를 누락한 배경을 질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독일 자동차 기업 메르세데스 벤츠가 자사 최신 차량이 또다시 북한에서 포착된 데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정판이 아닌 일반 모델이라며 북한과의 직접 거래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독일과 유럽연합은 대북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출시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벤츠의 최고급 신형 차량을 이용하는 정황이 포착된 데 대해 해당 차량의 제조사인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가 관련 조치에 나섰음을 시사했습니다. 벤츠 독일 본사 커뮤니케이션 팀은 15일 BOA의 관련 질의에 당사는 제재 및 수출 통제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모든 징후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벤츠사는 북한과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으며
연락사무소나 기타 시설을 통해 북한 시장에 전혀 진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포착된 열차 속 김 위원장의 전용차로 추정되는 차량은 한정판이 아닌 일반 시리즈 생산 차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차량이 특별하거나 희귀한 모델이 아니라 정규 생산 라인에 속한다고 강조함으로써 회사의 직접적인 통제를 벗어난 우회 경로로 북한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벤츠 측은 이와 관련해 제3자에 의한 차량 재판매나 재수출, 특히 중고 차량의 재판매 또는 재수출은 당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0일 공개한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지난 8일에서 9일 평안북도 의주군 수해 현장을 방문한 사진에서 벤츠의 로고가 선명한 검은색 스포츠 유틸리티 SUV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해당 차량은 벤츠의 최고급 브랜드인 메르세데스 벤츠 마이바흐 GLS 600 포매틱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추정됐는데 미국 판매 기준으로 신차 가격이 최소 미화 17만 8천 달러에 달하는 고가의 차입니다. 특히 해당 차량은 올해 초 출시돼 판매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해외 고급 차량 수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치품에 해당하는 고가 차량과 모든 운송수단은 유엔 대북제재결의 1718호와 2094호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이나 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벤츠사는 유럽연합 및 미국의 수출 금지 조치 등 관련 법률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국의 대표 자동차 기업 차량이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포착되는 데 대해 독일 정부도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 관계자는 15일 VOA에 독일은 국가 또는 개인 행위자와 같은 제3자의 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적 수사와 불법적 탄도미사일 및 핵무기 프로그램, 한국과의 접경 지역에서 무기 실험을 늘리고 있는 북한은 국제 및 영내 안보와 안정에 무책임한 위협이라고 지적하고 이것이 바로 유엔이 북한에 대해 엄격한 제재 체제를 시행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관계자는 제재 체제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독일은 1718호 대북제재 결의 등 안보리가 부과한 모든 제재 체제를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EU 대변인도 이날 VOA에 관련 논평 요청해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를 채택했으며 여기에는 만유로, 미화 11,000달러를 초과하는 자동차 등 사치품에 대한 대북 수출 금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회원국은 EU 제재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와 위반이 확인된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 EU 제재의 이행 및 집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도 김 위원장의 전용 차량으로 추정되는 최고급 차량이 또다시 북한에서 포착된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대한 수송 차량 공급과 고급 자동차 공급을 모두 금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국제사회가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내부의 사치품 조달 과정을 잘 알고 있는 탈북민 출신 전문가는 김 위원장 비서실 직속 인력들이 대리인을 통해 유럽 등지에서 고가 차량을 들여오는 방식으로 제재망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 선박무역회사 부대표를 지내다 탈북한 글로벌 피스재단의 이현승 연구원은 최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외교관을 통하지 않고 북한과 연결고리를 찾기 힘든 제3자를 통해 고가 차량 등 사치품을 수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대북 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치품의 이동 경로보다는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커넥션을 겨냥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사치품을 막는 것보다는 제 생각엔 유럽이나 이제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커넥션의 이 계좌 동결에 대해서 더 많이 힘을 쏟는 게 그 사치품 중단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B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유엔 제재에 위배되는 고가의 수입 외제차가 지속적으로 포착되는 데 대한 입장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2013년 안보리에서 대북결의 20945가 채택된 직후 외무성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 결의를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의 산물로 규정하고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중국 선적 화물선이 일주일 만에 또다시 북한 남포에서 발견됐습니다. 북한이 중국 중고 선박을 구매한 뒤 각종 점검 혹은 개조 작업을 벌이는 게 아닌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항구에서 중국 선박 자허 188호가 포착됐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중국 화물선인 자허 188호는 한반도 시각으로 15일 오전 12시 25분경 남포의 대동강변에서 위치 신호를 발신했습니다. 이후 16일 오전 1시 23분까지 만 하루를 머문 뒤 자취를 감췄습니다. 자허 188호가 머문 곳은 북한 남포의 조선소입니다. 기존 선박이 수리 등을 목적으로 기항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중국 선박이 이 지점에 머물렀는지 관심이 쏠립니다. 자허 188호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고유 번호 대신 언제든 변경 가능한 해상이동 업무 식별번호 MMSI를 통해 위치 정보가 파악됐습니다. 따라서 99m 길이의 화물선이란 점과 중국 깃발을 달았다는 것 외에 이 선박에 대해 추가로 알려진 정보는 없습니다. 중국 선박이 대동강변에서 포착된 건 약 일주일 만입니다. 앞서 BOA는 지난 8일 중국 화물선인 아오후이 68호가 북한 남포에서 발견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아오후이 68호는 여전히 대동강변에서 위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이 일대에는 두 척의 중국 화물선이 머물고 있는 셈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체제가 강화된 2018년 이후 북한 항구에서 발견되는 해외 선적 선박은 크게 줄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한 뒤부턴 다른 나라 깃발을 단 선박이 발견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따라서 중국 선박 두 척이 자신의 위치 정보를 공개한 채 일주일 간격으로 북한 항구에 입항한 것은 흔치 않습니다. BOA는 최초 아오후이 68호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을 당시 북한이 이 선박을 중고로 구매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선박을 구매하면 해당 선박이 북한 깃발을 달기 전까진 이전 선박의 등록 정보가 외부로 드러나곤 했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아오후이 68호가 북한 해역을 떠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이런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허 188호도 북한 해역에 도착한 직후 조선소로 향한 점으로 미루어 북한이 중고 선박을 구매한 뒤 각종 점검 혹은 개조 작업을 벌이는 것이라는 추정도 나옵니다. 만일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중국 선박을 구매했다면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5에 따라 북한이 다른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바츠 전 위원은 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중고 혹은 신규 선박 구매는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전문가 패널이 지난 3년간 보고한 것처럼 북한은 많은 중고 선박을 취득했다고 말했습니다. It's a violation of the resolutions for North Korea to acquire new or used vessels. Obviously in this case they've acquired a whole lot of used vessels. 이어 지난 3년간 50에서 70척의 선박을 인수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선박의 명의를 도용하고 바꾸는 행위를 많이 해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북한이 선박 시장에 접근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OA는 중국 정부의 자허 188호와 관련된 내용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주미 중국 대사관은 아오후이 68호에 대한 지난 8일 BOA의 질의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진전시키는 것이 모든 당사국의 이해에 부합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최근 미국 미디어에 등장한 주요 한반도 관련 기사들을 간추려드리는 코리아 인 더 뉴스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도 저희가 전해드리긴 했는데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올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대화 제의를 했다는 소식 미국 언론에서도 전해지고 있군요. 네, 블룸버그 통신, 로이터 통신 등 매체들이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윤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평화의 올리브 가지를 내밀었다 이런 제목으로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를 통해서 경제협력, 인적 왕래, 인도적 현안, 비핵화 등 모든 사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나 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측에서 언제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알 수 없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는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미국과 한국이 곧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는 소식, 그리고 외국인 관광 허용 전망 등을 여러 미디어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먼저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전하고 있습니까? 네,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주요 미디어는 8월 19일부터 29일까지 미국과 한국이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 을지 프리덤 방패훈련을 실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포스트는 두 나라 군당국이 이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증가, GPS 교란, 사이버 공격 등이 늘어나는 등 실질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 미군과 한국군은 대량살상 무기 공격을 억제하고 방어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한국군 당국자의 말도 전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군에서 19,000여 명이 참가하고 상륙작전, 실사격 훈련 등 48회의 야외 기동 훈련이 실시된다는데요. 작년에는 30회의 기동 훈련이 실시된 데 비해서 올해는 18회나 더 늘어난 것이라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또 코로나로 인해 국경을 봉쇄한 지 거의 5년 만인 올해 말 외국인 관광을 허용할 것이라고 북한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들이 전한 그런 내용을 CNN 방송이 보도를 했군요. 네, CNN 방송 이외에도 여러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CNN 방송을 중심으로 살펴보죠. 베이징에 본사를 둔 고려 여행사와 세냥에 본사를 둔 KTG 투어스사가 14일 온라인으로 이를 공개했다는 것인데요. 관광객들에게 김정일의 출생지로 알려진 산악도시 삼지연 방문이 허용될 것이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려 투어스는 앞으로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삼지연과 그 외 지역에 대한 관광 일정과 추가 세부 사항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KTG 투어스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재로서는 삼지연만 언급이 되고 있지만 평양과 그 외 다른 지역도 관광이 허용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CNN 방송은 삼지연이 중국과의 국경에 걸쳐 있는 곳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백두산에 가깝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북한 방문이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2018년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김정은 위원장 부부와 함께 이곳을 방문했다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삼지연은 중국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관광지이고 코로나19 이전에는 버스를 이용해서 많은 방문객들이 쇄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은 불법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국제 제재를 받고 있지만 관광은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는 내용도 전하고 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7월 초 삼지연을 직접 방문해서 건설 현장을 시찰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는 보도한 바 있다는 점도 알렸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아직 외국인 관광객 허용에 대한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앞서 자신은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우호적인 나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방문을 허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CNN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그 밖에 북한의 홍수 피해 규모에 대한 보도도 있었군요. 네,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는 15일 자판에서 정찰위성 사진이 북한의 홍수 피해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는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정찰위성 플래닛 랩스가 8월 8일 촬영한 영상에서 홍수 피해가 컸던 두 도시에서 천막촌이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뉴스위크는 7월 말부터 시작된 장마로 북한의 서부와 중국과의 국경지대, 특히 평안북도, 양강도, 자강도 일대에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고 북한 정부는 군 병력과 청년단체들을 동원해서 긴급 복구 작업을 벌였다고 그동안의 경과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언론들은 홍수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고 전했습니다. 위성사진에서는 8월 8일 김정은 위원장이 시찰한 의주에는 4군데의 천막촌이 보였습니다. 한 곳에 약 75개씩의 천막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천막촌은 인근 초등학교 부근에 있다고 워싱턴의 싱크탱크 38노스의 분석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 세워진 천막촌은 신의주 외곽에서도 보였습니다.
남북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한국은 이달 초에 수해 복구 지원 의사를 전했으나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적 지원을 거부한 바 있다고 뉴스위크는 전했습니다. 네. 최근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이 98%에 달한다면서 한국의 방식이 세계를 향한 교훈이 될 수 있을까라는 특집 기사를 실어서 관심을 끌고 있네요. 네, 장문의 기사인데요. 네. 워싱턴 포스트는 대전에 있는 바이오 에너지 센터를 중심으로 재활용 실태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5시에 수십 대의 트럭이 음식점이나 가정에서 나오는 400톤 이상의 냄새나는 쓰레기를 축구장 2개보다 넓은 이곳 에너지 센터로 싣고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음식 쓰레기는 여기에서 약 2만 가구가 사용하기에 충분한 그린 에너지, 즉 녹색 연료로 탈바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전 바이오 에너지 센터는 한국에 있는 약 300개의 음식 폐기물 재활용 센터의 하나라고 합니다. 이들 센터에서는 매일 15,000톤의 폐기물을 거름으로, 가축 사용용으로 또는 바이오 가스로 만들어서 재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전 센터의 관리자는 이곳에서만 인구 150만의 대전시에서 나오는 식품 쓰레기의 절반을 처리한다고 들려줍니다. 한국이 20년 전에는 98%의 음식물 쓰레기를 땅에 묻었는데요. 그건 어디서나 마찬가지지만 토양을 오염시키고 탄소보다 더 나쁜 지구온난화를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강력한 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들에게 쓰레기 분리어 수거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오늘날은 무려 98%의 폐기물이 재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각종 폐기물로 인한 오염 문제, 또 지구온난화 문제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와 같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례가 지구촌 전체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나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나라들이 한국과 같은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미국에서도 한국의 방식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전하고 있습니다. 브랜다이스 대학교의 조나탄 크로운 교수는 미국처럼 땅값이 싸고 인구가 밀도가 적은 나라, 그러니까 띄엄띄엄 집이 있는 이런 데에서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려면 막대한 수송비가 들어가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규모의 쓰레기 처리 기준을 만들고 이를 온 국민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운 일이다, 이런 견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아시아 언어 5가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는 기사를 살펴볼까요? 네. 이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비영리 아시안 아메리칸 미디어 아쌈 뉴스라는 매체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40여 개 언어를 대상으로 각각 24개씩의 키워드를 900가지의 조합으로 만들어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일본어가 가장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어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일본어는 애니메이션과 만화의 영향으로 인기를 얻고 있고요. 한국어는 K-팝, K-드라마 등 한류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3위는 중국의 만다린어입니다. 중국의 표준어죠.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강대국으로 떠오르면서 점차 관심이 늘어난 결과라고 합니다. 4위는 힌디어, 5위는 타이어입니다. 그런데 일본어와 한국어를 아시아 언어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언어를 놓고 비교했을 때는 5위와 6위라고 합니다. 네. 여전히 순위가 높죠. 네. 이 매체는 작년에도 같은 조사를 했는데 일본어, 한국어의 1, 2위 순위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센서스 데이터에서는 미국인 5명 중 1명은 2가지 언어를 할 줄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항목으로 미국인들이 집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로는 영어 이외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페인어, 중국어, 카탈로그어, 베트남어, 아랍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타갈로그어는 필리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죠. 네, 지금까지 코리아 인더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